안녕하세요. 저는 3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30대 후반 나이에 싱글맘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자 팔자, 뒤흉박 팔자라고 하죠. 남편 잘못 만나 살다 보니까 어느새 3살 아들도 혼자 키우고 있네요. 결혼 전에 전 남편의 실체를 알았다면 결혼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을 숨기고 살다 큰 고비 앞에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본성을 보고도 살 수 있었다면 이혼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성부터 글러먹은 남편과 더 살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저는 시댁복도 참 없었어요. 배우자감인지 제대로 알아보려면 집안의 어른을 봐야 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었죠. 결혼은 집안끼리 엮이는 일이라더니 친정 식구들은 남편 이름만 나와도 치를 떨었어요. 제 인생에 결혼은 있어도 이혼은 없을 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모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는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친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등을 떠밀어서 나가게 된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남편의 첫인상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할 나이쯤 되니까 큰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 같아서 괜찮게 생각하기도 했죠.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젊을 때처럼 마음에 든다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도 했고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 조건이 딱 맞는 남편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은 매너도 있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금가락진 줄 알고 골라 잡는다고 하잖아요.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할수록 사람이 흠잡을 곳이 없더라고요. 서로 처음 본 사이인데도 대화가 막힘없이 잘 통했어요. 그 후에도 서로 자주 만나서 밥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산직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사람을 바로 만나는 게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방진복을 입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머리도 엉망이고 후줄근한 모습으로 퇴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괜찮다며 꼭 약속을 잡고는 데리러 왔어요. 사실 여자들은 꾸미고 나가고 싶잖아요. 사실 사귀기 전이라 더 꾸미고 싶기도 했는데 굳이 회사까지 찾아오는 남편 덕에 화장품도 챙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속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오늘도 참 예쁘세요. 아유, 급하게 나와서요. 퇴근하고 오면 안 피곤하세요? 괜찮아요. 데이트할 생각에 오히려 힘이 나던데요. 남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를 꾸밈없이 봐주는 남편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편한 사이로 몇 달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원래도 편하고 잘 맞아서 그런지 연인이 된 후부터는 친구처럼 편했어요. 남편과는 취향이나 성격이 잘 맞아서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변에서는 30 넘으면 눈만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조퇴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 가기 전에 테스트기를 사용해 봤는데 임신인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소식을 알렸더니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원래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생각보다 반겨주는 남편을 보자 더 결혼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남편은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꼭 우리 아이랑 넌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야. 너만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나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어. 남편은 제게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다짐을 했고 저도 서로 믿으며 잘 살아보자고 말했죠. 그렇게 저희는 갑자기 찾아온 아이로 인해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서둘러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게 급했던 것 같아요. 식장을 예약하는 일부터 신혼집을 마련하기까지 준비할 게 산더미더군요. 둘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모아둔 돈은 있었지만 신혼집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저희를 도와줬던 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양가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저희를 따로 부르셨어요. 아버지는 저희를 부르셔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준비한다 해도 태어날 아이 생각해서라도 집은 좋은 곳으로 잘 구해. 내가 8천 해줄 테니까 넓은 집으로 알아봐. 장인어른, 제가 회사에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끼리 잘 준비해 볼게요. 남편은 그렇게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돈 쓸 일 많다며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저희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울 만한 넓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급하게 식을 올리고 아버지 덕에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었죠. 결혼 후에도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남편은 점점 배가 불러오는 저를 위해서 집안일도 도맡아 하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까지도 전 출근을 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생각해서 회식이나 다른 약속도 안 잡고 늘 저를 데리러 오거나 집안일을 할 정도로 챙겨줬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새로 산 인부복을 다 빨아서 널어둔 거예요.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인부복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새로 사왔어.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곧 애기도 낳을 텐데. 이거 수유할 때도 입을 수 있는 거래. 남편은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기억하고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고물상을 운영했었는데 주말에는 찾아가서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다녀간 날은 아버지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위가 컴퓨터를 잘해서 오늘은 장부 정리도 금방 끝났어. 든든하네 우리 사위. 그래도 피곤할 텐데 다음부터는 안 와도 된다고 해라.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가는 걸 말릴 수가 있겠어? 둘이 점심이라도 맛있는 거 챙겨 먹어. 아버지는 주말에 쉬지도 않고 도우러 오는 남편을 말리라고 했지만 남편의 시간만 되면 찾아가서 일을 돕곤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친정일에 나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도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죠. 아버님께서는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하는 일이 고된 일이라 몸에 좋은 약들도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종 외식도 시댁 어른들과 함께 나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시어머님은 즐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집은 며느리들이 시댁 무서워서 일부러 전화도 피한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부침성이 좋은지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다니까. 어머님이 좋게 봐주셔서 더 자주 오게 되나 봐요. 남들은 시댁 어렵다고들 하는데 전 처음부터 자주 다녀서 그런지 어렵거나 불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문제없이 지내면서 태교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친구와 동업을 하겠다며 저에게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더군요. 잘 알고 지낸 친구가 동업을 제안했는데 웨딩홀의 위치도 좋고 규모도 커서 괜찮을 것 같다며 도전해보고 싶다며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날 텐데 애라도 좀 크면 하는 게 어때? 그때는 늦지. 어릴 때 사업 제대로 자리 잡아놔야 우리 애 더 잘 키우지. 남편은 웨딩홀은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계속된 남편의 설득에 저는 결국 한번 해보자며 동의했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사업 계획서는 체계적이었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이 명절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막 시작한 웨딩홀 사업으로 바빠서 명절에도 저녁 늦게나 올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늦으니 저라도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시댁으로 먼저 출발했죠. 하지만 이날 저는 시댁에서 시아버님과 분란을 겪고 말았습니다. 평소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주사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명절이라서 무거운 몸을 하고 어머님과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힘이 들까봐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첫 명절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는 건 힘들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친구들과 술을 한 잔 걸친 아버님이 의자 끄는 소리를 내면서 식탁에 앉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며느리는 엉덩이가 탱실탱실하고 골반도 넓어서 애는 쏨풍 잘 낳겠다. 이것도 집안의 경사야, 경사. 요즘 여자애들 몸이 약해서 임신하면 금방 애 떨어진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아주 쏨풍쏨풍 잘 낳겠다. 아버님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세상에 어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버님이 술에 취한 상태라 제대로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버님이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웃고 마는 거 있죠? 사실 저 상황에서 제가 대뜸 아버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한마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장난처럼 넘겨버리니 제가 대뜸 화를 내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은 참고 넘어가려 했던 저는 그날 저녁에 결국 참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이야 아버님이 술에 취해서 좋은 소리 해주려다가 실수하신 거라고 넘겨보려 노력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 상황은 제가 명백하게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었어요. 명절 준비로 정신없는데 아버님이 계속 옆에 오셔서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제 어깨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 있던 전을 정리하고 있던 저는 갑자기 어깨를 주무르는 아버님의 손길에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전을 떨어뜨렸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 어머님은 놀라셨는지 놀란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세아가, 너 괜찮니? 잘하다가 갑자기 왜 그래? 어디 몸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버님이 갑자기 어깨를 주무르셔서 아버님 죄송한데요. 힘들면 제가 알아서 조절할 테니까 어깨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아버님을 보며 화를 내며 거실에 나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우리 며느리 힘들까봐 그랬다며 궁시렁거리시더니 갑자기 제 볼을 꼬집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님은 장난처럼 말씀하셨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는 놀라는 모습도 귀엽네. 어깨 만지면 간지럼 타는구나.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아버님의 손을 탁 쳐내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함부로 꼬집거나 어깨 주무르시는 거 삼가해 주세요. 아까도 저한테 애 잘 낳겠다는 둥 하셨던 말 불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대는 것도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아요. 힘들면 제가 알아서 조절할게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아버님께 제 의견을 정확히 표현했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갑자기 표정이 변하시더니 저를 노려보다가 거실로 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주방을 떠나시고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데 어머님이 제게 다그치듯 말했어요. 그래도 네 시아버지가 너 걱정돼서 그런 건데 너무 정색하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셨더라도 제가 불편하면 안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면 앞으로도 아버님이 계속 그러실 텐데 미리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들으시고는 네가 임신을 해서 예민한 거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임신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너무 기분 나쁠 일 아닌가요? 제가 딸 같은 며느리로 지냈다고 해서 진짜 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버님께 정확히 말하고 난 후부터는 아버님은 저를 쓸데없이 툭툭 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저를 본체 만체하면서 아예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아버님과 괜히 부딪히는 것보다 100번 낫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뒤늦게 온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식구들과 사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게 신나셨는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며느리, 넌 남편 일하고 들어왔으면 술상이라도 대령해야지. 밖에서 큰일하고 왔는데 안 사람이 저렇게 뻣뻣해서야 어디서나 몰라. 아버님은 저를 보며 술상을 차려오라고 하셨고 어머님은 또 저런다며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며느리를 두고 왜 마누라 술상을 받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런 상황에 자기가 하겠다며 주방으로 왔어요. 아버님은 자기 아들이 상을 차리겠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 들으라는 듯이 궁시렁거렸습니다. 저게 나한테도 말대답 따박따박 하더니 남편을 아주 잡고 사나 보네. 저는 또 아버님의 말에 화가 치솟았어요. 하루 종일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 잡고 산다며 타박을 하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저녁 때 이미 식구들 밥은 다 차려서 먹었잖아요. 그럼 술상은 먹고 싶은 사람이 해야죠. 그러자 아버님은 갑자기 노발대발하며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라고 좀 예뻐해줬더니 아주 기어오르네. 뭐가 그렇게 잘나서 말대답이야? 덜컥 임신해서 우리 아들 발목 잡아서 결혼한 주제에 우리가 반대했으면 네가 지금 여기 있을 것 같아? 아버님의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은 아버님을 말리며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에게 막말을 퍼붓던 아버님의 말을 듣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어머님은 저를 달래며 참지 그랬냐며 말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았고 남편만 남겨두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처음 보는 아버님의 모습과 막말에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앞으로 시댁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집으로 온 남편은 저를 달래줬고 아버지가 실수했다며 대신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버님과 제 사이에 있던 문제니까 나중에 아버님과 따로 이야기해보겠다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미안했다며 문자를 보내주셨고 아버님은 자기가 제대로 말하겠다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아버님만 끝까지 아무런 말도 없으셨지만 어머님의 문자를 받고 마음을 가라앉혔죠. 어머님의 문자에 저도 감사하다며 답장을 드렸고 첫 명절은 그렇게 소란스럽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출산을 했고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도 꽤 잘 자리 잡아서 꾸준하게 매출도 나와서 잠시나마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의 돌이 지나고 비상시국이 터지면서 남편의 사업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거리두기로 결혼식의 취소가 늘었고 여기저기 환불해주고 위약금까지 감당하느라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활비를 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꽤나 길어지는 거리두기는 남편의 사업에 큰 타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점점 사업을 다시 살릴 방법이 안 보이자 남편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에서 술만 마시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업 다 어렵다는데 당신도 다시 회사 알아보는 건 어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줄 알고 무작정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릴 순 없잖아. 당신이 사업 해봤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말고 애나 보고 있어. 남편은 제 말에도 알아서 하겠다며 답답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온 나라가 다 어려운데 남편이 머리를 굴린다고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국 남편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웨딩홀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 사업이 한 달만 잘 넘긴다고 굴러가면 그게 구멍가게지 사업이겠습니까? 남편은 겨우겨우 급한 불만 끄며 버티다가 빚만 더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은 장인어른에게 부탁해보자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할 때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버지 도움을 못 받으면 남편은 정말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남편한테 그냥 일자리를 알아보라며 설득도 해봤지만 남편은 지금 고비만 넘기면 된다며 끝까지 웨딩홀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처음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랬는지 남편은 웨딩홀이 다시 잘 될 거라고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과 친정에 가서 돈을 부탁해야만 했죠. 친정에 아들까지 데리고 남편과 셋이 갔어요. 밥을 다 먹고 거실에서 아이를 보던 아버지께 남편은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도와달라며 말하더군요. 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말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거야? 네, 장인어른,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꼭 자리 잡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바로 갚을 수 있어요. 6개월 뒤에 꼭 갚아.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얼른 다시 취업하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얼른 자리 잡아서 가장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한테 6개월 뒤에 꼭 갚겠다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전 아버지께 너무 면목이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다른 생각 말고 아들이나 잘 키우라며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편은 드디어 해결됐다며 신이 난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다 싶을 때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했어야 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버지께 호언장담하고 빌려간 돈을 한 푼도 못 남기고 다 털어먹었거든요. 이 시국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웨딩홀에 매달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비상시국으로 점점 더 강화되는 거리두기로 인해 남편의 사업은 갈 길을 잃었고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도 없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괘씸했던 건 아버지한테 빌려간 돈마저 전부 잃었으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하잖아요. 남편은 그나마 있는 돈마저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우리 아빠 돈으로도 사업 못 살리면 다시 회사 가기로 했잖아. 왜 집구석에서 주식을 하는 건데? 아, 시끄러. 그럼 그 돈 지금 당장 회사 가서 개같이 일해도 다 못 갚아. 이 집도 넘어가게 생겼는데 주식을 해야 큰 돈을 벌지. 저는 남편의 기가 막힌 소리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막노동이라도 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던 남편은 점점 돈이 되는 일만 찾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점점 생활은 빠듯해져만 가고 육아휴직으로 받고 있던 수당으로 생활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제 심정도 모른 채 그놈의 술만 입에 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남편을 때리며 말했죠. 나가. 술만 그렇게 퍼마실 거면 나가서 마셔. 당신은 네 아들 보기도 부끄럽지도 않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 더러운 집구석. 그래. 돈 벌어올 때만 서방이지.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 나가. 남편은 끝까지 술을 포기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큰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너 당장 여기 와서 네 남편 데려가. 여기가 은행이야? 왜 괜히 아버지 찾아와서 술주정이야? 영문도 모르고 전화를 받았다가 화난 오빠의 목소리를 듣고는 집을 나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거기 꼭 붙들어 놓으라고 말했고 어린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서 등에 업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고물상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보니까 누가 쓰레기인지 알 수도 없게 널브러져 있는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오빠는 바닥에 술병이랑 누워있는 남편을 일으키면서 말했어요.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술에 잔뜩 취해서 아버지를 찾아와? 돈 맡겨놨어? 저번에 빌려간 돈도 안 갚았다며? 대체 그놈의 웨딩을 언제까지 하려고? 일단 내가 잘 말할게. 오빠 정말 미안해. 너는 애까지 없고 여길 왜 와? 지금 술 잔뜩 취해서 너 혼자 못 데려가. 친오빠랑 쓰러진 남편을 보면서 걱정 중인데 사무실에 들어갔던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때 남편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나더니 아버지를 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 이깟 고물상 좀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날 무시하세요? 내가 웨딩홀만 다시 이렇게 세우면 이깟 고물상은 비교도 못하게 벌 수 있다니까요. 그깟 돈 몇 푼 빌려주고 유세는. 남편의 말에 너무 놀란 저는 그만하라며 말렸고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남편에게 화를 내며 말하셨어요. 그깟 돈? 너 지금 그 돈 없어서 여기 와서 행패 부리는 거잖아. 벌어오고나 말해. 그리고 저번에 빌려간 그깟 돈 내가 반드시 받아낼 거야. 줄게요. 준다고요. 내가 그 돈 이자까지 쳐서 주면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요. 저는 듣다 못해 술에 취한 남편의 등을 때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됐다며 돈이나 갚으라고 말하면서 가버리셨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아버지께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고물상 창피하지도 않냐며 막말을 쏟아붓더군요. 결국 눈물이 터져버린 저를 보며 오빠는 제가 얻고 있던 아들을 보고는 저를 달래줬습니다. 그날 오빠가 없었다면 집에 못 갔을지도 몰라요.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 생활에 지쳐만 갔습니다. 아직 아들이 너무 어려서 알바를 할 수도 없었고 육아휴직 기간에 나오는 수당으로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주식을 하면서 그나마 남은 돈까지 다 날려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돈을 갚기로 했던 6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남편의 돈이 있었겠어요? 집에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데 남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사고를 친 거예요. 정말 확실한 투자처라며 시댁 돈까지 끌어다가 투자했는데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상장 폐지를 하고 만 겁니다. 맞아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남편에게 돈이 있겠습니까?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돈 좀 달라며 매달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당신 줄 돈이 어딨어? 지금 내 새끼랑 딱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당신 수당 나오잖아. 그거 내가 5배로 만들어서 줄게. 제발 그만 좀 해. 당신이 생활비 안 주기 시작한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아? 지금 쥐꼬리만한 육아휴직 수당으로 세 식구 겨우 먹고 사는 거야. 제 말을 듣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또 술을 찾았고 저는 이제 말릴 힘도 없어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계속 술만 마시는 남편을 보자 첫 명절 때 술 먹고 행패 부리던 아버님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크는 건지 남편은 이제 술 없이는 잠도 못 잘 정도로 술에 중독된 사람 같았어요. 집 밖에서 아들을 얻고 괜히 걸어 다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지금 남편을 만나러 저희 집으로 오겠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갔는데 남편은 된장찌개까지 끓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온다고 다급하게 말했는데 남편은 태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뭐 대단한 사람 온다고 난리야? 당신 말 똑바로 못해? 돈 없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제 말에도 남편은 코웃음을 치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술상도 뺏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온다는 말에 집안 정리를 하다 결국 뺏지도 못했어요. 그 사이 아버지가 도착하셨고 아버지께 어색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가 왔는데도 인사할 생각도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남편 앞으로 걸어가서 말했습니다.
돈은 준비해 놓고 술 마시는 거지? 그깟 돈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며? 아이, 고물상 사장이 돈 똑이 올랐나? 나 돈 없어요. 그렇게 돈 받아내고 싶으면 여기 있는 가전제품 다 가져가세요. 고물상에서는 이런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전화로 말하시죠. 거지들이 하는 천박한 직업이라 예절도 모르나. 남편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더니 먹고 있던 밥상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심한 말을 하더군요. 내가 그래도 대학 잘 나와서 대기업 다니던 사람인데 쓰레기로 먹고 사는 그쪽이랑 같은 급인 줄 알아요? 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아버지는 큰오빠와 저를 키우면서 오빠도 때려본 적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자식들을 키우실 때도 매 한 번 들어본 적 없던 아버지는 망나니 같은 사위를 때리고도 분이 안 풀리는 듯 말하셨어요. 너 분명히 결혼할 때 내 딸 고생 안 시킨다고 말했었지? 그리고 돈 빌려갈 때도 6개월 뒤에는 갚을 수 있다고 큰소리 떵떵 치더니 네 바닥이 딱 이 정도였던 놈이네. 이런 재활용도 안 될 멍청이 같은 사위를 내가 그동안 사위라고 두고는 절대 못 살아. 당장 이혼해.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도 당장 이혼 준비하라고 강하게 말하셨고 남편은 더러운 집구석이라며 끝까지 행패를 부렸어요. 사실은 저도 남편이 알코올 중독처럼 변해가는 모습에 지쳐 있었고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두 눈 부릅뜨고 무시하면서 상까지 얻고 막말하는 남편을 보자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까지 나서서 이혼하라고 하니 저야말로 망설일 게 없었습니다. 우선 아버지께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며 돌려보낸 뒤 남편에게 이혼하자며 제대로 말했어요. 대체 남편은 믿을 구석 하나 없으면서 끝까지 저희 식구들을 무시하며 말하더라고요. 술까지 먹어서 꼬부라져가는 발음으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나 같은 사람 놓치고 온 가족이 쓰레기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결혼할 때 8천씩 해주길래 뭐 좀 있는 집안인 줄 알았더니 있는 거라고는 쓰레기 잔뜩 있는 고물상뿐인 줄 몰랐다 나도. 이혼해. 내가 꼭 성공해서 그 고물상부터 확 없애버릴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고물상이 얼마나 돈이 드는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알부자였거든요. 오랜 세월 운영해온 덕에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어지간한 회사 부장님들 월급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오래 해온 아버지 눈에는 남편의 사업이 망할 게 뻔해서 안 도와주셨던 거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도와주고 깔끔하게 사업을 접게 하려고 했던 건데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고 만 겁니다. 게다가 어린 아들 두고도 술만 퍼마시는 남편을 누가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저는 이혼하고 복직하면 아들과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더럽고 치사하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저를 보면서 협박하듯 말했어요. 이혼은 장인어른이 먼저 꺼냈는데 나한테 위자료라도 줘야지. 괜히 소송으로 힘 빼지 말고 곱게 이혼하고 싶으면 돈이나 줘봐. 닥쳐. 내가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사람인 줄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이혼이나 준비해. 남편의 돈 타령에 저는 기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집에서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딱 맞는 말인 게 아버님도 술을 잔뜩 먹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님은 제게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평소에도 시아버지 취급도 안 하더니 네 서방도 내쫓겠다는 거냐? 이쁘다고 해줘도 난리, 남편이 일 좀 해보겠다고 해도 난리.
집구석에서 네가 그러고 사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지. 우리 손주 놓고 네 몸만 나가. 그지 같은 집구석 만나서 우리 아들 앞길 제대로 막았네. 저는 아버님의 말에 기가 막혀서 그동안 참아오던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편을 도와주고도 무시라는 무시는 다 받으셨는데 저야말로 시댁에서 도움받은 거라고는 일절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앞에서 남편 들으라는 듯이 아버님께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정화조 청소일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알 때도 된 거 아니세요? 그리고 제 남편 보니까 아버님 자식 제대로 잘못 키우셨어요. 그런데 무슨 손주를 데려가세요? 똥 치우는 일로 뭐 얼마나 버신다고요? 앞으로는 아들이 벌려놓은 똥도 같이 치우면서 사세요. 제 말이 끝나자 아버님은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남편은 저에게 걸어오더니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랐는데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말했어요. 아주 못 배워먹은 티가 여기서 나오네. 애비고 딸년이고 몸 쓰면서 일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지? 당장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해. 어디 쓰레기 파는 집구석이 우리 집을 무시해? 그러는 당신은 뭐 대단한 집구석이라고. 나야말로 당신네 집 돈 한 푼 없는 집인 줄도 몰랐어. 남편은 머리채를 잡고 더 세게 흔들었고 저는 아픔을 꾹 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하고 10분 뒤 경찰이 들이닥쳤고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걸 보자 남편을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체포했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합의해주지 않고 거주지 이내 접근금지 요청과 전화까지도 못 걸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제야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줘. 너무 힘들어서 뭣도 모르고 그랬는데 가정폭력으로 보내버리면 어떡하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네가 한 번만 딱 참아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그때 아버님이 명절에 저한테 불쾌하게 대할 때도 참으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잘 말한다고 하셨는데 아버님 그때 저한테 전화해서 저희 집 완전히 무시하면서 또 막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참기로 했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자 꼬리가 9개 달린 년이라며 욕을 하셨고 저는 이것도 다 녹음해서 이혼 소송에 쓰겠다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다시 한번 사과를 하다 지치셨는지 그냥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이제 시댁과 술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싶을 만큼 질려버렸고 시댁이랑 연을 끊어야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했고 결국 경제적 능력도 없고 가정폭력까지 일삼는 남편은 양육권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저는 복직하면 다시 일할 수 있지만 남편은 다 망해가는 사업만 있고 나이도 있어서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법원에서도 제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아버님은 끝까지 인정 못한다며 화를 내셨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소송을 끝내고 남편에게 비웃듯 말했죠. 앞으로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빌려간 5천 꼭 갚어. 그깟 돈이라며 꼭 이자까지 쳐서 무조건 갚아. 남편은 제게 매달리며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이미 본색을 드러낸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매달리는 남편 매몰차게 떨어뜨리고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혼하던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미래를 그리겠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저는 훨씬 더 삶이 편해졌습니다. 친정에서 아들을 봐주고 저는 복직해서 예전보다 생활비도 여유롭게 쓸 수 있어졌죠. 남편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놈의 웨딩홀 한번 살려보겠다고 어머님 쌈짓돈까지 다 털어가서 결국 쫄딱 망하고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길을 찾아봤다면 이 정도로 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국 남편은 신용불량자 신세가 돼서 시댁에 얹혀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저희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재활용도 안 될 놈이라니까. 너 양육비 제대로 받기 전까지 절대 네 아들 보여주지 마. 저는 아버지의 말에 얄짤 없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남편은 파산을 하고 개인 회생을 한다는 말까지 들렸어요. 이 소식을 다 어떻게 자세히 알았냐고요? 아버님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자기 아들이 힘드니 제발 다시 살아달라며 전화를 하셨거든요. 전화가 올 때마다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 아들 이제 개인 회생까지 하는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같이 살면 안 되겠니? 그래도 처자식이 있으면 다시 마음 잡고 잘 살 수도 있잖아. 제가 왜 아버님 똥을 같이 치우고 살아요? 아버님 아들이 싼 똥은 아버님이 치우셔야죠. 그리고 아버님 아들은 저희 집 고물상 한다고 얼마나 싫어했는데 합칠래야 합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는 똥만 싸는 집이랑은 엮이기 싫으니까 양육비 이야기 아니면 전화도 그만해 주세요. 저는 아버님께 전화도 그만해달라며 거절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전화 안 할 위인들도 아니고 남편도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다시 자기를 받아달라며 애걸복걸했어요. 처음에는 이혼이 뭐가 대수인가 싶다가 아들을 보면 아빠를 뺏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런 무책임한 아빠라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여기 채널도 꾸준히 보고 있었는데 댓글을 보다 보면 한심한 남편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 이혼이 100번 낫다는 글들을 보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빠의 빈자리만큼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나중에 크면 아들도 엄마 마음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약해지면 여기서 큰 힘을 얻으려고 긴 사연 보냈어요. 모두 제 사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요즘인데 가족들과 모두 행복하길 바랄게요.